127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이제 3교시 경매 실무편입니다. 경매에 여러분들 관심도 많으시죠? 거기 상단에 보시면 경매의 종류, 절차, 권리 분석으로 구성되며 한 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1번 내려오면 경매의 종류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경매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자 전부 일어나서 법정으로 갑시다 해서 실제 경매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론상 경매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론 경매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입니다. 자, 그 종류와 특징은 첫 시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경매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큰 2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러분의 교재는 일단 두 가지로 보이시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는 교재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가 있고 지금 교재에 있다시피 2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중간에 있으니까 찾지 말고 재경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경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의 종류는 모두 몇 개? 네 가지로 익혀나갑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강제경매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상단 1번의 1번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집행권한의 동그라미. 그 집행권한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시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그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밑줄 거 볼까요? 공적인 문서다 그랬습니다. 공적인 문서에 줄 하나 긋고 밑에 특징 채무자 일반 재산의 동그라미 합니다. 예견되지 않은 동그라미 인적 책임의 구현이다. 인적 책임에도 동그라미. 요게 특징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읽어드렸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강제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이다. 그랬습니다. 자, 집행권한 하는 말이 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집행권한이 뭡니까? 하니까 방금 줄 것이었지만 공적인 문서라 그랬어요. 자, 공적인 문서가 어떤 게 있느냐? 거기 중간에 참고표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권한에는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등 공정이 된 금전채권 문서라 그랬습니다. 지금 쭉 읽었지만 그 내용들이 개인이 만드는 겁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행권한 하면 한마디로 지금 읽었는 것들이 판결문 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등을 가지고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 합니다. 자, 이러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000,000원 빌려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돈 1,000,000원 빌려주세요 할 때는 차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차용증을 적어놓고 갑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 받아야 될 사람, 채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봅시다. 일단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독하다. 큰 돈, 작은 돈 안 물었습니다. 그냥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뭐 조그만 돈, 큰 돈 이런 건 안 물었잖아. 내가 그냥 어쨌든 한 번도 안 빌려주고 살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지금.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질문. 일단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네. 있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 못 받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포기했다 이런 개념이죠. 그때 다시 돈 빌려줘 본 적 있다 없다? 네. 있다. 다 받았어요? 네. 다 받았어요. 더 독하다. 빌려주고 다 받았어요. 네. 대단하다. 다 받는 것도 대단해요. 돈 빌려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법무사한테 가서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럼 법무사 받아주던가요? 아니요, 소액재판. 소액재판 했어요. 받았어, 못 받았어? 아직도 못 받았어. 그래, 대충 이제 그런 모습이죠. 제가 그죠? 이 경매 수업을 할 때마다 앞에 분들한테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빌려줘 본 적 있다. 다 받았습니까? 하면 80%가 못 받았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돈은 빌려가서 안 갚아도 되는가 봐. 80% 정도는 안 받았으니까. 그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대체적으로 또 답이 포기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놨는데 일단은 포기했어요인데 만약에 포기했어요 하면 이 공부할 필요 없죠. 지금 뭐 했는가 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잖아. 그죠? 근데 포기했어요 이러면 관계없고 받아야 되겠다면 자, 차용증을 적어준 채권자가 어떻게 받습니까?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사벌 들고 간다, 머리를 쥐뜯는다, 그래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뭐가 있죠? 차용증이 있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차용증은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소송을 하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판결문이 나오겠죠. 판결문 방금 공부하셨죠?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저 사람이 일반적인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서 그 물건이 팔리면 내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갑이 어떤 재산이 있을까요? 집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게 일반적인 재산이잖아요. 그죠? 비행기는 없을 거고, 뭐 드론 이런 거 있겠죠. 자, 그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의 경매를 처분해서 그 돈을 환가해가는 제도가 강제경매입니다. 자,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특징이 나타납니까? 1번, 저 갑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에 줄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라는 게 지금 동그라미를 하셨잖아. 그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인데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왜 바로 안 갈까요?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나중에 재산을 찾아놓고 들어가겠다. 그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도 되고. 그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다. 세 번째, 이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 아까 했죠? 집도 있을 수 있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등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을 강제경매의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줄도 꺾고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강제경매의 모습이라면 임의경매는 뭘까요? 종류가 특징 알아야 된다 그랬죠? 2번 내려가면 임의경매의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봐요. 특정 재산의 말이 탁 나왔죠? 동그라미. 그리고 줄 것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의 실행까지 줄 것입니다. 자,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 등기를 실행하여 그 특정 재산을 매각하여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담보권 실행의 경매이다. 그랬습니다. 특징. 제일 밑에 놓으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특정 재산의 동그라미. 담보 물건이 설정되고 예견된의 동그라미. 그리고 물적인 책임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적 책임에도 동그라미. 자, 특징이 정반대로 딱 나타나죠. 자, 다시 임의경매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그랬습니다. 뭐 담보권이 뭔데? 하니까 지금 줄 것이었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등등등등 등기가 돼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게 담보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임의경매인데 또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봐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갑이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자, 이때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관계없지만 이왕이면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갑이 국민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때 갑이 그죠? 아까와 같이 차용증 적어줄게 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은행에 차용증 적어놓고 절대로 1,000만 원 못 빌려갑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하니까 갑이 놀라가지고, 그죠? 아까는 차용증 됐잖아요. 놀라가지고
차용증에다가 코팅해 올까요? 그러면 이제 실려가는 수가 생깁니다. 코팅해서 장미 2송이 붙여도 안 됩니다.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고 1,000만 원 빌리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자, 여러분이 돈 받아야 될 채권자라면 뭐 포기했다 그러면 관계없고 받아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딱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물건의 경매를 진행해서 이 물건이 팔리면 돈으로 받아가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아까는 뭐예요? 그림을 딱 보니까 갑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인적인 책임이라면 여기는 요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물적 책임을 요구한다.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 여기는 예견되지 아니한 경매이다.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인데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너는 돈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는 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세 번째, 여기는 일반적인 재산, 저 갑의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일반적인 재산이었다면 여기는 요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가 일어나니까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반대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지금 밖에 나갔어. 그죠?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또는 내가 경매로 땅을 하나 사고 싶다. 또는 경매가 궁금하다라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경매는 강제경매일까요? 임의경매일까요? 90%가 임의경매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합니다.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밖에서 나 경매 받으러 간다, 경매로 넘어갔다 라고 말할 때 경매는 90%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등기를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뭐 해야 된다? 소송했잖아 지금. 소송했는 것들은 강제경매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확정일자인 이런 거 들으셨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죠. 우선변제권이 아무리 있어도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확정일자를 찍어놨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내주더라. 어떻게 해야 되죠? 1. 머리를 쥐떠도 본다. 삽을 들고 간다. 지금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 찍고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저 사람이 돈을 안 내준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 무슨 증거가 있죠? 전세계약서가 있죠.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소송을 내면 판결문이 나오겠죠.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뭘 한다?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임의경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소송해야 돼. 이를 뭐라 부른다? 강제경매. 현장에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의 개념 잘 보시고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대답합니다. 예견이 된 경매로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 하면 답이 뭐다? 임의경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된다고. 자, 다시 예견이 되지 아니한 경매로서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무슨 경매? 강제경매. 되겠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따라 붙으셔야 된다고요. 그 종류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재경매는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것을 재경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대금이 미납되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경매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가 뭐 1억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이렇게 했다는 말은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입니다. 이 감정가를 다른 표현으로는 최저 매각가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물건을 잘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나 1억 5천에 사고 싶다. 1억 5천에 사고 싶다를 매수 신청한다. 그래요. 자, 이때 매수 신청할 때는 말로만 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것 같으면 내 10억에 살게.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1억 5천에 사겠다는 보증금을 제시하는데 보증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증금 얼마 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10% 이래 말하면 50점밖에 안 나옵니다. 감정가격의 10%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감정가가 지금 얼마죠?
1억이잖아. 그럼 10%면 얼마? 1,000만 원을 내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1억 5천에 내가 매수 신청하면 매수 가격의 10%였어요. 그럼 그때는 1,500만 원이었겠지.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최저가 또는 감정 가격의 10%가 보증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억 5천에 적어냈는데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다라는 말을 최고가로 낙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1등 됐으니까 이제 내 물건이죠. 최고가로 낙찰이 되면 이제 1억 5천에 1,000만 원 보증금 냈으니까 나머지 1억 4천을 넣어야 이제 경매가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 대금을 넣으시오 라고 한 달을 시간을 줍니다. 그럼 한 달이니까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대금을 내라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한 달을 줬는데도 마지막까지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안 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었어. 그런데 그건 틀리고 돈이 없을 것 같으면 경매를 받지를 않았을 거잖아. 그죠? 그건 아닐 거고 마음이 변해서 또는 뭐 계산을 잘못했어 이런 겁니다. 계산을 잘못했어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1억 5천에 받으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1억 5천에 적어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금을 납부하고 저 물건을 다 인수하려면 한 2억이 들어가겠어. 그러면 차라리 1,000만 원 포기하고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 어쨌든 계산을 잘못해서 등등의 사연으로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이제. 그죠? 그 경매를 뭐라 부른다? 재경매라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경매는 뭐라고요?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게 재경매다. 그런데 특징이 재경매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20%로 껑충 올라갑니다. 원래 보증금 몇 프로라 그랬죠? 10%라 그랬잖아요. 근데 재경매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20%로 딱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가 하면 판사가 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판사가 열받는가 하면 야, 네가 당선이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으면 벌써 대금도 납부했고 경매 사건이 끝났을 사건을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도 돈을 안 내니까 다시 이 물건은 재경매합니다. 날짜 잡아야 되겠죠. 날 봤는데 한 달 갑니다. 또 경매 진행하겠죠. 또 경매 진행하고 나면 또 한 달 시간을 줘야지 납부하는 기간을 주잖아. 그죠? 한번 재경매가 되면 서너 달이 막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판사가 열받는다고. 그래서 보증금을 20%로 탁 올리는데 보증금이 20%로 딱 올라가면 함부로 포기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10% 하니까 10% 내 포기하고 안 해.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재경매의 특징 보증금이 20%로 껑충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런 수업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나중에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원룸인지를 경매 받으러 갑니다. 그럼 경매 법정이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명세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진행하는 경매는 1번 물건 뭐 2번, 3번, 4번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실 때 그 물건 명세서를 보면 그죠? 3번이 재경매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이 뭐를 배우셨습니까? 재경매면 한번 낙찰이 됐던 물건이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증금을 얼마를 넣어야 된다? 20%를 넣어야 되는구나를 배우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경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고. 그러면 재경매가 나왔는 물건은 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 왜? 저 사람은 1,000만 원 지금 포기하고 돈을 안 낸 거잖아. 그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1,000만 원 냈죠. 보통 재경매 되는 물건이 또 누군가 낙찰됐어. 그럼 누군가 낙찰됐으면 또 한 달 시간 주겠죠. 근데 이 사람도 또 안 내는 수도 있어. 그 재경매 되는 물건이 재경매가 잘 돼요, 이게.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또 보증금 몰수하고 또 다시 경매하겠죠. 그게 재경매인데 그때 몰수했던 보증금은 누가 가져갈까요? 1번 청와대가 가져간다. 2 법원이 가져간다. 3번 물건에 올려놓는다. 답이 물건에 올려놓습니다. 그 돈을 법원이 가져가야 될 돈이 아니잖아. 물건에 대한 값이잖아. 그죠? 이 물건이 낙찰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낙찰됐다면 몰수에 있는 금 1,000만 원, 또 하나 더 있다면 1,000만 원, 1억 7천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값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당 재단에 편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생기겠죠. 여기 이 물건에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3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생각하기에는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낙찰되면 1번, 2번 주고 나면 나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 2,000만 원 배당하겠어. 이렇게 내려온다고. 물건값보다 몰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놓습니다. 자, 재경매를 전달했다면 이제 신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신경매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두 가지입니다. 신경매는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를 신경매 그럽니다. 또 불허가 받았을 때 하는 경매를 신경매인데 유찰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최저가가 1억입니다.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적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적어내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찰되었다 이래요. 자, 그럼 비싸서 유찰이 됐으니까 반드시 DC를 30% 합니다. 그럼 DC 30%라는 말은 1억에 대해서 30% 빼면 3천 빼고 7천만 원부터 다시 가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이렇게 부른다고. 유찰이 되면 다시 하는 경매 신경매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그럼 7천만 원으로 내려왔으니까 7천만 원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다시 신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또 적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2회 유찰되었다 이래요. 2회 유찰되면 특징이 뭐라 그랬죠? DC를 또 30%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7, 21, 2천만 원 빼고 뭐 5,900부터 가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를 한다고. 자, 그러면 유찰이 되면 다시 하는 경매가 신경매인데 특징이 뭐다? 반드시 DC를 30% 한다. 이걸 특징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법원에서는 20% 한다라는 데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경매법정에 지금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면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한 번 떨어질 때마다 30% 툭툭툭 떨어져요. 그런데 경매 물건이 몇 개 안 남았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팔고자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받는 게 좋으니까 쫀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20, 20, 20. 어떤 법원은 머리 좋아야 돼요. 첫 번째 떨어질 때 30%, 그 다음부터는 15, 15, 15 이렇게 떨어지는 데도 있어.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나는 이 법원에 가서 이 물건이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만 따지면 되지. 나는 15% DC 해주고 저 사람은 30% DC 해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조건은 똑같으니까 몇 프로 DC 해주는지는 알 필요 없다고. 그죠? 근데 일단 그렇게 DC율이 적용된다. 이거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찰이 될 때마다 진행하는 게 뭐다? 신경매라면 이번에는 불허가 받아도 신경매가 일어나요. 불허가라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배운 바도 있지만 또 잊어버렸을 건데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농지다. 자, 농지를 경매에 나왔을 때 저 농지를 경매받고 싶다. 사놓으면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농지는 낙찰받고 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증을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제출해야 돼. 근데 일주일 만에 제출을 못했어요. 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불허가 받는 거예요.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그거를 신경매 그래요. 그러면 불허가 받았을 때의 특징은 뭐다? DC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나오겠죠? 신경매가 일어나면 반드시 DC를 한다. OX, X. 유찰됐을 때는 DC 하지만 불허가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경매의 기초입니다. 기초. A, B, C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이 미납이 되어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경매를 신경매란다. X입니다. X. 대금 미납되면 뭐? 재경매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유찰이 되어 30%씩 DC를 하고 다시 하는 경매를, 다시 하니까 제자가 눈에 막 보여요.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를 한다. XX, 그거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그러는 거예요. 구분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경매의 큰 종류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지금 현장의 경매 법정에 딱 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 종류가 뭘까요? 임의경매입니다. 2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뭐 어느 게 많으냐 이런 건 시험에 나온 거 아니고 임의경매가 90%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징, 그림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의 큰 틀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 배우셨습니다.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교재 129페이지 경매 절차 및 권리 분석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자, 경매 절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 치고 경매 받으러 가는 걸 절차라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도 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절차는 천천히 하고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132페이지 마지막에 권리 분석 찾았습니까? 별표 왕별입니다. 왕별. 별표 딱 찍어놓고 자, 권리 분석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 압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3번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서 지금 제가 4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경매에서는 제일 핵심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 교재는 그냥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적어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지금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그 읽었는 내용 중에 보면 뭐 인수한다, 소멸한다 뭐 이런 말이 막 흘러갔다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말은 삭제되는 권리, 이를 삭제주의라 그럽니다. 삭제되는 권리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수되는 권리를 인수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 하면 삭제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삭제와 인수가 무슨 뜻인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합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내가 3억에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물건을 딱 보니까 여기에 제 마음대로 적습니다. 저당권이 국민은행에 1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2번 저당권이 뭐 마을금고에도 1억 원 돼 있고 3번 뭐 유치권 이런 권리가 뭐 1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번 전세권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뭐 1억 돼 있고 오늘 또 배웠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뭐 1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3억에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이 물건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리들이 경매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삭제주의. 자, 그러면 내가 3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는 없어진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를 안전한 권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수주의. 내가 이 물건을 3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를 인수해라. 그러면 이 돈만큼 내놔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인수해야 되니까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인수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위험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 이를 권리 분석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이 아파트가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면 요건 안전한지 위험한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죠. 다음 5가지 경매 대상 물건 중에서 왜 5가지를 던질까요? 우리가 오지선다형이잖아. 5가지 물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라? 인수주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음 5가지 물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찾으시오. 이 말은 뭐다? 삭제주의를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라도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이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권리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입니다. 삭제되는 권리 대표적으로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는 항상 삭제됩니다. 지금 처음 들을 때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까? 많은 거 아닙니다. 저당권, 건저당 똑같은 거잖아요.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돈 빌려주고 만들어지는 권리는 경매만 끝나면 다 삭제됩니다. 거기다가 경매 개시 등기 삭제됩니다.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천천히 암기내고 그 내용이 이제 교재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인수되는 권리는 위험하다 그랬죠. 위험하니까 빨간 글씨로 적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인수됩니다. 세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암기해야 안 되겠나, 그죠? 자, 그러면 삭제와 인수가 일어났는데 이걸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아직도 권리가 남아있는 게 있더라.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는 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이 말을 함으로써 모든 권리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10번만 읽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뒤서면 삭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뒤서면 삭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마지막 남았습니다. 하나,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다.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도 잘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지금 인수주의 되는 것들은 위험하다 그랬는데 여기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가지고 일단 대답해 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해야 한다. OX. X지. 배당 요구하면 삭제,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 그랬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한 3년 연속해서 출제됐어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되는 권리이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딱 보시고, 자, 지금 이제 이 정도를 지금 필기를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자, 내가 이 물건을 3억에 낙찰받으려고 보니까 여기 권리들이 연결되어 있더라. 자, 일단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보다 삭제, 그죠? 그래서 삭제되는 권리를 보고 있습니다. 2번 저당권 뭐 삭제된다 그랬잖아요. 딱 삭제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삭제시킨다 그러니까 화이트로 확 지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물건이 3억에 낙찰되면 1억 배당하면서 삭제, 배당하면서 삭제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배당해보면 돈은 끝났죠.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는 순서가 뒤에 있는 사람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거예요. 그 순서는 무조건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있다.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기겠죠. 그죠? 일단 삭제. 자, 3번 유치권. 유치권은 뭐 무조건 인수예요. 유치권 이런 물건이 딱 들어있으면 이거 위험한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인수. 4번 전세권 삭제 인수. 여기에 전세권이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좀 놔두고. 임차권 등기 명령 1억에 설정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다 없다 없잖아. 좀 놔두고. 그래서 권리를 분석해 보면 항상 남는 게 생기더라니까요. 그죠? 자, 남는 거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죠?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지금 1번부터 5번 권리 중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몇 번이죠? 요 1번이 제일 앞에 있는 담보물권이잖아. 그죠? 요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랬다고. 자, 지금 앞에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인수할 거 없다고요.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4번 전세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으니까 삭제돼 가는 거예요. 5번 임차권도 삭제돼 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무슨 권리가 있더라도 다 삭제예요.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그죠? 뭐가 있더라도 다 삭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빨리 분석해야 되겠다. 막 사실 찬찬히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봐야 되겠다 하면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으면 대체적으로 안전한 권리예요. 선순위 담보보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삭제되니까. 되겠죠? 근데 가끔 유치권 이런 건 무서운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놓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삭제됐는데 마지막 최선순위 전세권은 이게 무슨 뜻이죠?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제일 앞에 전세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1번이 저당권이 제일 빠르잖아. 그죠? 전세권 하나 넣어주면 되죠. 1번 전세, 이게 분필로 적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5천만 원 있다고 치고 나머지 번호 바꿔야 되죠. 이게 분필로 적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만약에 이거 필기 있는 사람은 가슴 먹먹할 거예요. 내가 필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1번부터 6번 권리가 있다면 선순위 담보물권이 지금 2번 저당권이 담보물로서 제일 앞에 있잖아. 그죠? 앞에 있으면 인수예요. 그러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원래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이 지금 경매 넘어간다 그러잖아. 그죠? 아, 이만 머리 아프다. 나 배당 해주시오. 하면 배당 받고 제일 먼저 받고 나가버려.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 받고 삭제된다고. 되겠죠? 그죠? 결국 뭐 왔다 갔다 하는 권리를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원래 최선순위 전세권은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인수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저놈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나가버리는데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다. 인수된다는 말은 3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5천만 원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다 했는데 이 권리 분석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 수업을 하려면 저도 공부 좀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강의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권리 분석을 어느 정도 좀 알아듣는다는 입장에서 들어도 저렇게 설명해서 알아듣겠나 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리 분석 잘하는 걸로 지금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인데 뭐 자랑인지도 몰라, 지금. 그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판단하는가 하면 문제에서는 반드시 권리 분석하는 문제 나오겠죠. 그때 또 이 이론을 적어 놓고 또 설명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그때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익히셔야 되는데 아까 거기 낙찰 받았다가 대금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라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시세가 이게 아파트 시세가 4억짜리 아파트예요. 시세 4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3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잘 받았잖아. 그죠? 3억에 받았으면.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여기 유치권이 붙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유치권이 2억이 예를 들어서 붙어 있다고 칩시다. 자, 내가 이거를 아파트 시세가 얼마짜리라고요? 4억. 낙찰 얼마 받았다? 3억. 그럼 잘 받았잖아. 그죠? 근데 계산을 잘못해서 유치권이 2억이 붙어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럼 유치권은 뭐 하는 거다? 인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3억에다가 2억을 인수하면 이거 얼마에 사야 된다? 5억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시세가 4억짜리를 경매로 5억에 샀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보다. 이거는 기본 이야기고 조졌다. 이렇게 합니다. 조졌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도 차라리 내가 낙찰 받을 때 아까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낫지 2억을 인수하는 게 더 위험하잖아. 그지? 그래서 낙찰되고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고. 계산을 잘못했거나 생각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생각 잘못한 순간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지금 경매 잡지라든지 경매 정보지에 보면 지금 상계동에 17억짜리 상가 건물이 지금 5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경매 자료에.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야 17억짜리가 웬 5억인데 하는 사람은 왕초보예요. 왕초보. 선수들은 이 17억짜리가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5억까지 내려왔을 거잖아. 그래서 선수들은 그런 걸 조심한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초보다 선수다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경매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17억짜리가 5억에 왔습니다. 이런 물건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 인수되는 위험한 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떤 걸 봐야 된다? 아파트 이런 것들은 유치권,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이 붙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초보들은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다? 아파트, 빌라, 원룸에 제일 접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까 오늘 배우셨지만 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나 없나만 따지면 거의 다, 그걸 다 정리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초보들은 거의 다 아파트 물건을 잡습니다. 권리 분석 설명해서 다시 시세 4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3억에 낙찰 받았다. 일단 잘 받았는데 유치권이 2억이다. 그러면 조졌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유치권을 보니까 200만 원이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이거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인수해도 3억 200에 인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위험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받지 마라 소리는 아니라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17억짜리 물건이 5억까지 내려오는 게 이런 사연인 거예요. 그죠? 그걸 극복을 해야 이겨내니까 선수들은 그런 위험한 물건만 따라다닙니다. 왜? 위험한 곳에 뭐든 많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경매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경매 첫 수업에 있어서는 지금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단은 권리 분석을 정리했는데 권리 분석 시험 칠 때까지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나중에 표로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수업을 가볍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한 주가 남았을 때는 이제 중개사법을 총 정리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공부도 했지만
총정리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78페이지 가시면 행정처분과 벌칙이라는 총괄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 더 보는으로써 다음 주에 종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